역설계는 시장을 지배하는 전략이다. 역설계 작업이 언제 성공하는 프랜차이즈를 분석하는 것처럼 평화로운 일만은 아니다. 때로는 커다란 리스크가 따른다. 당신이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생각해보자. 당신의 나라는 현재 전쟁이 휘말리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동맹국이 치명적인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 당신의 동맹국 편에 유리하도록 전세가 역전된다. 처음에 당신도 득이향양하지만은 이런 생각이 든다. 현재는 당신과 동맹국 같은 편이다. 하지만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당신 나라는 무기 보유력이 뒤처는데 정말로 안전할까? 1944년 이오시프 스탈린은 바로 그런 문제를 고심하고 있었다. 미국이 나중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 폭탄을 투하하게 될 폭격기 B-29 슈퍼 포트리스를 생산해 실전에 투입하기 시작한 상태였다. 그 말은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였다. 당시 소련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그 최신의 전약 폭격기를 눈여겨봤다. 따라서 B-29가 작전 수행에서 소련국 동의 블라디보스토크에 불시착한 일은 소련의 절호의 기회였다. 소련은 적극팀을 꾸려서 기체를 모조리 분석이 시작했다. 모든 부분을 정밀하게 뜯어내서 무기를 재고 처수를 측정했다. 한치 오차도 없이 이 폭격기를 복제하기 위해서 수많은 설계자와 엔지니어가 달려붙었으며 필요한 부분을 제조하는 공장들도 함께 가동되었다. 그로부터 3년 후 소련은 연례군사 에어쇼에서 장거리 폭격기를 선보였다. 폭격이 이름은 후사였다. 이름은 빼고 B-29와 사실상 거의 똑같은 복제품이었다. 압수하거나 응리한 무기와 군사 장비를 역설계로 복제하는 것은 러시아만의 얘기가 아니다. 군사기술 발전의 역사에는 그런 사례가 무수히 많으며 사실 이는 지금도 여전히 활용되는 접근법이다. 최근 10년 동안만 해도 이러한 군이 전투기와 헬리콥터, 미사일, 무적의 험비, 럭키드 마틴의 군용 스파이 드론을 역설계로 분석해서 복제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가 그나마도 이름이라도 들어본 군사 장비이다. 역설계는 치명적인 무기의 개발 및 확산에 일조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와 전혀 다른 분야인 의약품에도 확실한 기여를 했다. 역설계. 오늘날 우리가 복용하는 약의 90% 이상은 제네릭 의약품이다. 제네릭은 대형 제약회사가 특허를 낸 제조법을 다른 회사에서 복제해서 만든 것이다. 약. 그래서 이렇게 일찍부터 역설계 접근법이 중요한 역할을 해온 자동차 업계를 보자. 쉐보레 등등 거의 이렇게 스탈린의 부하들도 최근 20년 사이에 자동차의 품질이 월등히 높아진 데에는 A2 맥1의 활약도 한몫 했다고 볼 수 있다. 벤치마킹. 창의적인 직업일수록 역설계가 중요한 까닭은 타인의 작품을 파헤쳐서 분석하는 작업에 대한 모종의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한다. 특히 창의성과 관련한 분야에서 더욱 그렇다. 그런 관점이 생기는 까닭은 창의성은 독창성이 필요하다는 생각, 그리고 독창성이란 타인의 작품에 의지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창의성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다. 첫째, 창의성은 고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아이디어의 융합에서 나온다. 둘째, 창의성은 독창성은 창의성과 동의어가 아니다. 새로운 개념을 창안하고 특정한 사고. 셋째, 역설계는 창의성을 얻어먹는 방해물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서 무언가를 전과 다른 창의적인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저력을 키워준다.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은 기존 제품을 그대로 베끼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의 목적은 훨씬 더 중요한 다른 데에 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가 당신에게 주말 드로잉 워크숍을 함께 가자고 제안한다. 당신은 워크숍이 열리는 스튜디오에 도착해서 반갑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다. 강사가 말해주지 않은 점이 하나 있다. 당신과 친구가 다른 방식의 교육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잠깐 생각해보자. 워크숍이 끝났을 때 어느 쪽에서 완성한 그림이 더 창의적일까? 모방이나 어떤 완성물을 주의 깊게 관찰해서 분석해서 핵심 요소를 파악한 후에 재조립하는 과정이며, 이렇게 해서 모방은 우리에게서 독창성을 뺏어가는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가정을 제거하게 하고 인체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며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실마리를 던져준다. 그렇다면 당신이 동경하는 작품, 어쩌면 중요한 질문이 이것일지 모른다. 역설계 과정 자체를 역설계로 분석할 수는 없을까? 숨겨진 패턴을 읽어내는 법은 두 번째. 엘리사 네이서는 22살에 조시 현혹을 알게 되었다. 둘은 수줍게 문자를 주고받으며 얼마 후에 몇 번 더 문자를 했다. 조시가 먼저 데이트를 신청했다. 첫 데이트 날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그림을 스튜디오에 갔다. 너무 즐거웠다. 어느 순간 엘리사는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다.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직원이 곧 문 닫는 줄 물었다. 이런 대답이 들어왔다. 네, 실은 45분 전에 닫았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엘리사와 조시는 그냥 헤어지기 아쉬웠다. 둘은 조시가 좋아하는 피자 가게로 향했다. 멋있는 피자 한 조각을 서서 나눠 먹고 첫 키스도 했다. 더 나이 없는 데이트였다. 그로부터 2년도 지나지 않아서 둘은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하고 결혼 계획을 세웠다. 엘리사와 조시가 결혼에 고리는 것은 알고리즘 덕분이었다. 둘은 세계 최대의 데이팅 앱 틴더에서 만나기 때문이다.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인터넷에서 파트너를 찾는 것은 연애에 목마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택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겼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사라졌다. 데이팅 앱이 커플 성사에 효과적인 이유 중 하나는 머신러닝 기술 개인의 취향을 파악하기 때문이다. 던트의 알고리즘 엘리사가 생각하는 이상형을 효율적으로 파악해서 체계화한다. 최근 알고리즘 기술은 데이팅 앱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또한 이 프로세스는 역설계와 분명한 공통점을 지닌다. 인간은 본래 패턴을 찾아내는 일에 뛰어난 존재다. 기술 발전 덕분에 패턴을 이렇게 찾아낸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시작하자. 패턴 인식이라는 엔진은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이다. 두 번째는 그 사례를 분석해서 중요한 변수를 알아내는 것이다. 세 번째는 유사성을 찾아내기다. 유사성, 인공지능 요리사에게 배울 점은 우리 인간은 적당한 개수의 변수가 주어지면 패턴을 수월하게 찾아낼 수가 있다. 자, IBM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우린 결과는 놀라웠다. 단순히 셰프 왓슨이 제안하는 식기로 조합 때문이 아니다. 알고리즘이 밝혀낸 숨겨진 법칙들 때문이다. 셰프 왓슨의 분석에는 또 다른 중요한 통찰도 얻을 수 있었다. 음식을 만드는 셰프들이 특히 주목할 만한 지점이었다. 그것이 바로 냄새의 수학적인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냄새. 셰프 왓슨은 방대한 데이터와 복잡한 수학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아래에 숨겨진 구조를 발견해서 특정 음식이 널리 사랑받는 이유를 밝혀낸다. 패턴. 오벌과 타란티노, 행위를 거정으로 만드는 습관은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서 가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분석이 아니라 수집이라는 점에 주목하라. 수집. 먼저 수집해서 다른 그림 찾기 성공의 핵심 특성을 파악하라. 그래서 특성을 디테일을 무시하는 줌 아웃 전략. 1950년 초반의 크리스마스 혁신적. 줌 아웃의 실용적인 활용법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 글쓰기에 활용되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역방향 개요 작성이 대표적이다. 중학교 수준의 글쓰기 수업에서도 개요 작성은 반드시 가르친다. 역방향 개요 작성은 전통적인 개요 짜기의 영리하고 흥미로운 사촌쯤 된다. 대학생 나는 로체스터 대학교 대학원 2학년 때 크나큰 과제를 마주했다. 학술지에 제출할 첫 논문을 쓰는 이였다. 지옥 같은 몇 주를 보냈다. 논문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읽은 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논문도 똑같이 집중해서 읽었다. 그러다가 뭔가를 알아챘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논문이 되니 확연히 느껴졌다. 논문에는 어떤 패턴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구조가 있었다. 그 구조는 이러했다. 저자는 도입해서 놀라운 통계자료나 새로운 이야기로 독자의 관심을 끌어당기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 후에 기존 연구 결과를 검토했다. 그런 뒤에 인상적인 문체로 자신의 논지를 기술했다. 이런 구조 덕분에 그의 글은 논리적이면서도 대담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이런 구조를 간파한 나는
그의 논문들에 대해서 역방향 개요 작성을 시작했고 이전에 강의실에서 배운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을 얻어냈다. 바로 학술지 논문을 쓰기 위한 설계도였다. 몇 년 후에 나는 이런 접근법이 비전 학술 논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역방향 개요 작성은 글쓰기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창의적인 분야에서도 진가를 발휘한다. 이 접근법이 효과를 내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역방향 개요 작성은 그런 경험적인 지혜과 무관하다. 이는 시차가 없는 사건들을 한 장의 문서로 압축해서 작품을 넓은 시각으로 보는 접근법이다. 이 접근법이 효과적인 두 번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디테일을 무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처음 읽으면 마법 학교라는 배경스러운 등장인물들, 흥미로운 플롯에 반하기 쉽다. 그런데 시간은 흐른 후 한 여름날 오후 침대에 누웠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그거 익숙한 이야기잖아. 친척집에 사는 고아가 오늘 흥미로운 모험에 휘말리고 자신의 숨은 능력을 걸기 위해서 어떤가 맞서 싸우는 이야기. 예컨대 스타워즈도 그런 종류의 이야기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J.K. 롤링이 문학에 한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런 날 오후에 그런 경험은 패턴이라는 거리를 두고 볼 때 눈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일깨워준다. 7천만 명을 사로잡은 TD 강연의 비결은 중요한 점 하나를 짚고 가자. 패턴을 찾아내려면 추상화 작업이 필요하다. 줌아웃으로 패턴을 발견하기 위한 도구가 역방향 개요 작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상을 수치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병원에서는 늘 특정 항목을 재는다. 체온, 몸무게, 활력의 징후다. 의사는 이 지표를 보고 우리의 상태를 판단하며 어떤 검사를 더 할지 단서를 얻는다. 수치의 힘이다. 이것은 자 이렇게 히트 싱글이나 베스트 소설, 대박난 영화를 만드는 관련해서 데이터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 수 있을까? 실제로 상당히 많은 것을 알려준다. 톱 데이터. 수치화를 위한 측정 기준이 많을수록 작품 고유의 탁월함을 만드는 데 기여한 특성이 찾아내기가 더 쉽다. 라는 거죠. 논지에서, 내용에서, 바디랭귀지, 이 감정에서 훌륭한 강연을 이렇게 나누어서 먼저 길이에서 도입부에서 뭐라고 했고 논지는 뭐고 창의성은 하고 세상에서 어떤 것을 취급하고 현재 상황은 지성은 인상적인 끝맺음을 하고 내용 전체에서 비율이 13 전기적인 이야기가 비전기적인 일화가 22% 논지와 관련된 주장이 52% 뒷받침 데이터가 20% 실천할 전략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논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속도. 앞에서 특히 눈에 띄는 항목이 몇 개 있다. 첫째는 농담 횟수다. 20분도 안 되는 강연에 농담이 40회나 나온다. 정정이 1번에 대략 2번씩 웃었다는 얘기다. 둘째는 청중이 던진 질문 횟수다. 25회로 질문. 세 번째 주목할 것은 노면스를 활용한 통계 수치다. 20분 가까운 강연에서 통계 데이터를 딱 한번 스치듯이 언급한다. 로빈슨은 교육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이자 학자이다. 이렇게 해서 7천만 명의 시청자를 사로잡은 비결은 바로 스토리텔링이었다. 이처럼 특정 항목들을 수치화하면 로빈슨 강연이 지닌 독특한 흡인력과 이유가 효과적으로 눈에 들어온다. 이 수치들을 잠깐만 훑어봐도 감정지형도가 짜자자장 자 이렇게 해서 속도가 슬라이드 그래서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비교를 알아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응용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로빈슨의 본보기로 테드 강연 뼈대짜기를 해보자. 도입부에서 13%를 보고 논지에서 2% 짝하고 뒷받침하는 일화를 21% 하고 현 상태에서 발생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그래서 5%로 심각해 줄지 논하고 해법은 10%라고 인성의 끝맺음을 하는 것으로 끝을 낸다. 삼성과 애플 웹사이트를 역설하게 하다. 봤을 때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웹사이트가 뭘까? 마케팅 전문가들이 세련되고 한 것을 이렇게 줌아웃하면 애플의 접근법이 큰 그림으로 눈에 들어온다. 해서 웹사이트
특성 수치를 쭉 보니까 애플은 9, 삼성은 총 배너 수가 29였고 움직이는 배너가 삼성이 18 클릭 버튼 이 많고 이미지는 애플이 56%나 크구나. 이렇게 그래서 총 단어 수는 삼성이 많구나. 이렇게 돼 있다. 구조가 자 이렇게 분석가 볼 때 만일 당신이 애플 같은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다면 이제 당신에는 구조와 디자인, 메시지 전달에 관한 방향 감각이 생겼다. 그리고 기준으로 삼을 특정 항목들도 생겼다. 그런데 걸리는 점이 하나 있다. 어쩌면 당신도 예상한 것인지 모른다. 지금까지 글을 읽는 내내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꿈틀댔을 것이다. 역설계로 훌륭한 작품을 분석해서 핵심 특징을 알아내고 그것을 재현해도 원래 작품과 똑같은 탁월함을 지닐 수는 없지 않을까? 분명히 거기에는 뭔가 빠져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빠진 것이 뭘까? 이런 것들. 익숙함을 넘어설 신의 한 수라. 말콤 그레드웰의 글쓰기 비결은 뭘까? 이는 많은 논픽션 작가가 골몰하는 질문이다. 글래드웰의 공식을 해부하려는 시도는 이해해야 할 만하다. 글래드웰. 나는 막 작가가 되어서 어릴 적부터 내 영웅이었던 윌리엄 버클리처럼 쓰려고 무지 노력했다. 이렇게 해서 단순히 그럴 수밖에 없다. 모방이 고전한 작품은 독창성이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공식을 복제하는 것만으로 훌륭한 결과물이 나오기 힘든 이유를 설명하려면 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뛰어난 작품은 단지 검증된 공식 하나가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결과물. 진정성도 문제가 있다. 진정성. 그렇지. 적절한 공식이 전부가 아니다. 적절한 공식을 적절한 청정을 상대로 적절한 상황에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 까다롭고 미묘한 문제이다. 상황. 창작자의 입장에서 꽤 중요한 장애물은 음악 산업 최정상급 무지선들은 똑같은 컨셉트를 오랫동안 고수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들은 인기를 유지하려면 자신의 접근법을 진화시켜야 함을 알고 있다. 비즈니스 세계라고 다르지가 않다. 어떻게 창의적이어야 할까?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타인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독창성 강한 작품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독창성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라고 했네요. 대부분 이렇게 했다면 최적의 새로움 찾기는 이러한 창의성의 역사를 조명한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2014년에 한 가지 실험을 했다. 어떤 유형의 의학 연구 제안사가 보조금을 타내는 데 성공하는지 분석하는 실험이었다. 제안사가 결과로 제니퍼 물러의 연구와 비슷한 현상을 목격했다.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기발할수록 전문가 평가단이 보조금 지원에 찬성하는 비율이 낮았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청중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흥미로운 단서도 들어있었다. 평가단에게 보조금 지원 찬성을 많이 얻는 제안서는 어떤 것이었을까? 약간의 창의성을 지닌 제안서들이었다. 이 격을 그리 놀라워하지 않을 또 다른 창의성 전문가는 돈 드레이퍼다. 하버드 연구팀이 미의 실험을 하기 몇 년 전 TV 드라마 전형적인 걸 살짝 비틀었건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지. 다시 말해서 전형적인 모방은 실패에 이르는 것이 길이고 지나친 창의성은 대체를 만든다면 해결책은 그 양극단을 모두 피하는 것이다. 익숙한 것에 참신한 요소를 살짝 가미해 변화를 주는 것이다. 미어 보조금 연구를 진행한 하버드 경영대학 교수들 중 몇 명은 카르 라카니의 최적의 새로움이라고 칭찬했다. 기존 공식이 약간의 변화를 줘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반가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다. 많은 창작자들이 완전히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리지만 사실 그럴 필요가 없을 뿐더러 그런 접근법은 실제로 비생산적이다. 두고두고 회자될 작품을 만드는 비결은 오로지 창의성과 기발함만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검증 공식을 이용하되 그것을 당신의 방식으로 변주하는 것이다. 그렇군요.